자, 오늘은 67페이지에 공급 변화 요인 할 차례예요. 뭐 책은 좀 봤어요? 못 들은 채는 거 보니까 자, 공급 변화 요인도 별표는 하나 해줘야 되고, 집에서 연습을 할 때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은 항상 표로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화되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다음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라. 아니면 뭐 공급이 변화가 되는 걸 찾으라. 아니면 두 개를 묶어버리게 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 균형 가격이 하락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유래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빨리 이쪽으로 하세요. 자, 그 공급 변화 요인에 보게 되면 공급 변화 요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는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공급에서는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예요. 왜 생산요소 가격이 변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결정을 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양만큼 공급해 주지 않아요.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생산비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 가격은 그대로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얘네가 변할 때 가격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격은. 가격은 불변이라고, 불변.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함수, 공급함수 배웠잖아요. 거기서 걔네들이 그 변수가 다 동시에 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그랬고, 다른 애들이 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시장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를 얘기할 때 여러분 시험에 건축 자재 가격,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 그러면 여기서 뭐는 일정한데 가격은 불변인데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측, 좌측 이렇게 해줬잖아요. 여기가 위에, 여기가 아래. 그럼 여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었을 때,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좌상향 또는 좌상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한 거예요. 좌측 이동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얘가 우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우하향 또는 우하방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고 공급이 뭐 했다?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해도 공급이 감소할 것이고 택시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은 역시 어떻게 감소할 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는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시장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가 생산 원가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을 늘리면 당연히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고, 출제자들이 출제하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좌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좌상향으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방향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는 그렇게 쓸지는 몰라도 실전은 그렇게 안 쓰니까. 그래서 그거는 거기 안에서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래서 가로 열고 생산비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표를 하고 그 표현에 대한 변화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기술이 발달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시험에서는 인용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문은 들어주더라도 답으로는 유도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건설업체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하네요. 네? 이게 반드시 증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수요라는 게 유효 수요인데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유효 수요가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매력 같은 유효 수요가 늘어나느냐 아니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세분하게 되면 우린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출제자들이. 근데 다만 거기 이제 내려가다 보면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를 거기 보면 공급자들의 가격 변화 예상이라고 돼 있죠. 지문 4번에. 찾았어요? 네.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공급자는 신규가 있고 기존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완성이 된 주택이니까. 근데 여기 신규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어서 건설해서 이제 공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지금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급을 뒤로 미룬다고.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신규 주택이냐 아니냐를 갖고 출제를 한번 한 거예요. 이거를 한 4, 5년 전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뒷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 68페이지. 자, 위에 가면은 글씨 작은 거 있죠? 거기 보면 기출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2번에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죠? 주택 가격의 하락 기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찾으라고 줬던 거예요. 박스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못 찾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변화에서 이제 이거를 알아두면 되겠고, 앞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 지문 7번에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요 측면에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이해가 된 사람은 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이것까지 묶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요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효용 극대화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A제어가 있고 뭐가 있을 때 B제어가 있을 때 둘의 효용이 같단 말이에요. 같으면 이 사람들은 가격이 싼 걸 선호해. 그러니까 만약에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가 어떻게 돼? 줄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얘의 수요가 어떻게 돼? 그러면 효용이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선호하는데 공급자들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면 얘네 요건은 뭐냐면 A하고 B를 했을 때 이게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를 생산하든 생산비는 동일해. 그런데 A가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애를 더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애들의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지는 거예요.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상품이 집중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 딱 지문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은 왜? 이것만 내더라도 이게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출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봐야 의미가 없다. 왜? 이것도 많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얘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반대 논리니까 구별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 부동산 공급의 분류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 배웠던 거 기억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공급이라는 거는 공급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급을 우리가 개별 공급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시장 공급이라는 건 뭐겠어요? 개별 공급의 수평적인 합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합계 의미가 뭐야? 수평적 합계 의미가? 평균 똑같은 가격. 박종과 수평적 합계가 뭐야? 윤총각이지? 윤총각. 수평적 합계 이거 뭐야? 가격과 자, 여기 이미 이 가격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 가격에서 A는, 그래서 이 A의 개별 공급이라고, A는 2개를 생산을 하고, 같은 가격에서 B는 3개를 갖다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수평적 합계라는 거 이 양을 다 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2개에다가 3개 더하면 몇 개예요? 5개. 이게 시장 공급이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장 수요라는 거는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계라는 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양을 더한 거라고. 양을. 그래서 시장 공급을 구하려고 그러면 양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한번 풀었던 거는 그냥 몇 배로 늘어났다라는 몇 배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된다라고 알려줬던 거 아니에요. 기억나요? 그거 우리 했었잖아요. 여기 초반에 경제부터 빨리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정책론까지는 쭉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경제에 대한 요건이 내가 정리가 안 되면 매번 경제편으로 페이지가 못 들어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모의고사 봐서 경제 문제 나오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40문제에서 계산 문제 10개 버렸고 경제 5개 버리면 15개 빼고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25개에서 또 몇 개 틀리고 나면 20개를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파트부터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토지 공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토지 공급이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은 불가능해. 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 아니, 앞에서 부증성 배웠잖아요. 부증성.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서 얘를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약 조건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우리가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을 배웠죠.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인문 특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지구야.
지구는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 아니야. 그럼 이걸 물리적 양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잖아. 다만 우리는 이 안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임지로 예를 들어서 70% 쓰고 농지로 예를 들어서 20% 쓰고 택지로 10% 정도 쓰고 있을 때 택지의 수요가 늘어났어. 그런데 이 수요가 늘어나도 이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임지의 일부를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택지로 용도를 변경을 해주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뭐야?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야.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이게 바꿔서 놔야 되네. 이렇게 수량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변하더라도,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야. 항상 이 양을 표시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P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양이 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요령인 거예요. 이 앞에 뭐가 있을 때.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로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72페이지가 보면 거기 문제 3번 있죠.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자, 어떤 도시의 이동시 임대주택의 시장의 수요 함수가 800-2P고 공급 함수가 P1은 2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P로 나왔잖아. 네, 이거는 완전 탄력적인 거야. 모든 양에 대해서 가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앞에 수량이 나와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모든 가격에 대해서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 안에서 힌트를 이미 준 거예요. 그럼 P가 나왔을 때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이 1번하고 5번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찍는다 손치더라도 확률이 틀려지잖아. 5개 중에 하나 찍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찍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시험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의 시험에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틀려도 무방한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래놓고 다음에 돌아올 때 지난번에 가르쳐주지 않았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기억이 안 돼, 기억이. 응?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물리적 공급 곡선이에요.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애가.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 경제적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거는 경제적 공급을 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늘렸더라도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제한된 안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는 딱 존재하는 양이 똑같잖아. 이 안에서 용도만 바꿔준 거지 얘 자체의 양은 변화가 없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으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단기와 뭐가 있어요? 장기. 단기는 어떤 상태를 얘기했어요? 단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를 단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기 A라는 공장이 있었을 때 생산 라인이 10개고 여기서 만약에 100개를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서 수요가 200개를 요구를 해요. 그럼 현재 생산 라인에서는 200개를 못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려줘야 되잖아.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단계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갖고 조정하는 거예요. 생산 라인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기계를 들여오자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설비 투자를 하자니.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일 3교대로 풀로 가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도 생산 라인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한 10개 정도만 늘어나지 그 이상은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공장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응? 일단 생각해봐요. 부지도 확보를 해야 돼. 건축의 인허가 받아야 돼. 기계도 수입해 들어와야 돼. 그거 하려면 돈도 있어야 돼. 사람도 채용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동이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은 많이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장기가 되면 생산 요소 이동의 제약이 완화되는 시기야.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까 부지도 확보했고 인허가도 받았고 기계도 다 수입했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다 확보를 했고 사람도 다 충원을 했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이라고 그러고 장기는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면 되더라. 가끔 지문으로 써요. 가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배워본 거고 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각각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거기 70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에요. 별표해야 돼요. 여기는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근데 근래 들어서 출제자들이 경제편에서의 계산 문제의 난이도 조절을 이 균형에서 해요. 균형에서. 그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면은 간단한 거는 암산 수준에서도 계산할 수 있고 그의 시험에 특별하게 난이도를 조율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 계산 문제까지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론이 나오면 이론이라도 하나 정확하게 맞춰주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나왔을 때 한 6문제 나오면 최소한 반타작은 해야 돼요. 계산을 버리더라도. 응?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60점을 무리 없이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에 오히려 집착을 하게 되면 이론을 이해하면 계산도 풀 수 있는데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계산 풀 때도 힘들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주기적으로 출제자가 바뀌어요. 바뀌면 또 자기 스타일도 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적응해야 돼.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으니까. 그러면 그 양반은 그게 딱 냈을 때 효과가 있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한 번, 두 번 또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미집 이론에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자,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거를 갖다 순환형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냈다가 그걸 7, 8번 쫙 낸 거예요. 왜?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했다가 이제는 그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물어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비만 잘하면 돼요. 대비만.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균형 가격과 이제 균형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이렇게 우양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어요. 이게 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총수익과 평균 수익과 이게 같아지는 점에서 공급에 대한 게 이제 쭉 주어지고 거기에 수요가 들어가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 굳이 할 건 없고 나중에 5월이 되면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머리 아픈 거 해주면은 그러면 또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간단하게 배워서 시험장에 가서 6점 맞으면 제일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까지도 버리면 소용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최소한 몇 점 맞아야 돼요. 6점 맞아야 되잖아. 네? 올해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시험 날짜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유리한 거예요. 올해 시험일 며칠 날 봐?
31일이니까 작년 시험 대비해서 한 주가 더 주어진 거예요, 한 주가. 그러니까는 그게 마지막 주에 총정리하는 것도 점수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시장 전체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뭐?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공급량하고 뭐가 수요량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균형 가격이 이렇게 100원이라고 주어져 있고 균형 거래량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격 수준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자가 100개를 생산한 이 가격을 받아서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못해도 이 사람은 80원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80원이 뭐를 나타내냐면 이게 생산비야. 그러면 우리가 생산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크게. 그러면 여기서 얘가 20원, 예를 들어서 얘가 30원, 얘가 20원, 얘가 20원 들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70원. 여기다가 생산자의 이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 이윤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80원을 받으면 손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100원에 결정이 됐으면 생산자들은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지대론 배운 거 기억해요? 네. 11월, 12월 사이에? 이 면적이 뭐였어요? 이 면적이. 또 못 들은 체 하는 거 보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지. 괜찮은 거예요. 그냥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를 또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뭐 있어? 자, 그 125페이지에 가보면 125페이지 거기 중간 하단에 보면 큰 제목이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라고 돼 있죠. 한 페이지 넘기면 그림이 있어요, 없어? 그래프 있잖아. 맨 왼쪽 그래프. 이 상태는 이 상태. 여기 생산자 잉여를 지대론에서는 경제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대? 경제지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생산비를 얘기한 여기가 뭐냐면 이게 전용 수입이라고. 생산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초과한 게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생산자의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에 나중에 지나면 다 익숙해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소비자도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효용이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최소한 12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100원에 결정이 됐어. 그러면 소비자도 요 면적만큼은 이윤을 얻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이거 두 가지를 합한 거를 사회적 총잉여라고 해요.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총잉여까지 얘기하는 거는 작년 시험에 사회적 총잉여에 대한 것이 이제 언급이 된 거예요. 과세를 했을 때, 조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도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는 거예요. 원래 이 가격에서 균형이었잖아요. 근데 과세를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한다고.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가격은 높아지니까 소비자 잉여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생산자의 수입이 아니라고. 생산자는 이 가격 받고 팔아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고 손에 들어오는 게 이만큼이라고.
그러니까는 소비자잉여도 줄고 모두 줄어들어요. 생산잉여도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회적 총잉여가 감소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발생하는 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 어쨌든 용어가 이렇게 돼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 나중에 이거 용어로 써요. 용어로.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유로운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균형 거래량이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은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량은? 공급량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배웠잖아요. 수요 법칙이란 수요 법칙이란 아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아니에요. 반비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거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를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는 거예요. 초공급. 그러면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줄 때 김장철에 배추 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농부가 생산자가 배추를 1000포기를 들고 왔어. 그래서 포기당 1000원 받으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시장에서 김장에서 소비자들은 필요한 게 800포기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은 상태예요. 공급이. 그런데 배추는 우리가 저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생산자 입장에서는 올해 김장철에 이 배추사 소진해야 돼.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원래 포기당 1000원 받았던 거를 포기당 800원을 맞춰주든가 2포기 사면 1포기는 추가로 내가 하나 더 얹어준다든가 그러면 팔려고 한 농부들이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수요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래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초과 공급 상황이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이게 바탕이 돼야 균형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불변이에요. 근데 공급이 증가했어. 그렇잖아요?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양은 똑같아. 한쪽이 불변인데 양의 변화는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만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정리할 때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문장 갖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공급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거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뭐라 그래? 이걸 초과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가 되는 거야. 자, 생산자들은 이거 한 500포기 갖고 왔는데 김장하겠다고 800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포기당 1,000원 받고 팔려고 갖고 왔는데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그러면서 막 경쟁이 붙어, 자기들끼리.